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급보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마지막 거래 드디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올해가. 네, 자, 2023년 상승 마감을 하게 되면서 국내장은 연말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제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했다면 오늘은 또 대형주들 위주로 코스피가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네. 우리 증시 좀 연말에 확실히 좀 튼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 잘 나가는 미국 증시의 힘도 있고 또 국채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다 떨어지고 거기에다 달러 인덱스까지 하락을 하니까 수급, 외국인의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나만 믿고 따라와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을 여러분들 계좌가 파란불로 마감을 했다면 내년에는 꼭 빨간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방송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원 전문가님, 또 SK 인베스트먼트의 송가람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방송을 멋지게 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상담을 받으셔야 또 내년 우리 시장을 또 멋지게 출발할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이 종목을 올리시는 동안 저희는 이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2023년 끝자락에서 이 이슈를 공개하는 가장 적확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2024년 청룡의 해라고 하던데 네. 증시는 과연 꽃길일까 아니면 가시밭길일까? 근데 가시밭이어도 워낙에 가시밭을 많이 뚫고 와가지고 올해는 꽃길이었다고 생각하세요? 가시밭길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시밭이었고 가시도 굉장히 좀 굵은 가시였다. 그래서 오히려 네. 뒤에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질 게 없었다. 강해진 한 해였다라고 그런가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조금은 뼈아프게 또 2023년 시장을 보내셨을 우리 투자자분들, 올해 증시는 이제 금리나 시그널이라든지 또 전쟁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맞아요. 시장의 네. 키워드가 아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나 이 가운데 뚜렷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혼란스럽고 대응하기도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런데 이제 2024년 증시에 대해서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계속 좀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과연 우리가 2024년에는 조금 더 속 시원한 상승장, 꽃길을 기대해도 되는 건지 그 가운데서 또 대응 전략들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질문은 이겁니다. 꽃길일까 가시밭길일까? 네. 항상 이렇게 뭐 아니면 도로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감하실 겁니다. 중간은 없고요. 자, 김진환 전문가부터 여쭤보죠. 네. 내년 꽃길일까요? 가시밭길일까요? 꽃길 하겠습니다. 꽃길 갑니다. 네. 자, 그리고 송가람 대표님께서는요. 네, 저는 가시밭길 하겠습니다. 가시밭길인가요? 갈렸어요. 이럴 수가.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진환 전문가부터 물론 가시밭이 중간에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꽃길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근데 뭐 증권사들 전망이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나오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나오는데 뭐 상고하저, 뭐 상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번에 나누더라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누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분기별로 나누면 어떨까 뭐 이런 그쪽에서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은 당장 뭐 저희가 뭐 멀리 뭐 하반기 뭐 내년 막 미국 대선 11월까지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당장 내일이 궁금한데 네. 저는 우선 1분기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미국장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미국장이 좀 좋아야지 뭐 우리나라장에도 좀 긍정적으로 투심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1950년 이후로 S&P 500 지수가 8주 연속 랠리를 할 경우에 그 다음 2, 3개월 동안 상승한 이력이 뭐 거의 100%입니다. 한 1분기 되네요. 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선 1분기까지 좋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8주 연속 랠리를 기록할 경우 그 다음에 8.9% 상승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로. 네, 그리고 이제 연준이 이제 3월 이후로 뭐 3월에 이제 금리 인하한다라는 건 뭐 우리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긴 한데요. 뭐 이때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유동성을 풀겠다는 얘기고 유동성 장세는 이미 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도 뭐 이를 반영해서 지금 상승 중에 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 상위주 코스닥, 코스피 모두 시총 상위주들이 상당히 강세이고 이런 종목들의 이제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뭐 외인뿐만 아니라 기관들이 따라 지금 사고 있는데요. 코스피 하면은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여기 지금 수급을 보시면은 뭐 외인이 엄청나게 사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가 뭐 시총 1, 2위이긴 한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HLB라든가 그런 뭐 셀트리 헬스케어는 뭐 이제 뭐 합병이 됐지만 여러 이제 그 밑에 있는 시총 상위주들도 이제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 11월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뭐 외인이 계속 지금 매수해 주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 즉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지금 저희가 뭐 당장 이걸 단타 작업으로 들어왔을까요? 그렇죠? 내년 그렇죠. 초까지 보고 기대감으로 들어오는 자금이거든요. 12월 달에 들어오는 자금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우선 당장은 뭐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보지는 말고 1분기까지는 우선은 좀 맑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7월 고점이 2,668포인트인데 거의 지금 이 부분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넘으면 한 2,750선까지도 충분히 트라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이제 앞에 좀 저항이 좀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한 900선까지는 충분히 뭐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외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만 사주는 게 아니라 코스피 샀다가 그 다음날 뭐 코스닥 사주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사주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제가 지금 바라보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수급적인 부분 이런 거 말고 펀더멘털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디램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 중심이죠, 우리나라가. 근데 디램이나 이 낸드 플래시 같은 이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10월부터 디램이 반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수출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이렇게 반도체가 못하니까 뭐 자동차가 좀 이끌어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반도체가 이제 수출을 견인해 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이제 디램 반도체의 상승은 내년 이제 못해도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 다음 2025년 초까지도 지속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동해서 이제 가거든요. 이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뭐 지속적으로 거의 뭐 상반기까지는 반도체가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선반영돼서 벌써 올해 이제 뭐 여름부터 이제 반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우선은 1분기까지 반도체 정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끌어올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살짝 폭발적 성장세는 조금 이제 주춤합니다. 뭐 대신에 물론 이제 꾸준한 이제 성장은 지속될 건데 2차 전지가 살짝 주춤할 때 저희 바이오가 그 자리를 좀 차지하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 왜냐면 아까 수급적인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 뭐 단기적으로 뭐 JP 모건 헬스케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 쪽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레고캠 바이오가 벌써 지금 신호탄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HLB도 이제 올라오고 뭐 알테오젠 뭐 기타 한올바이오파마 다 올라오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그래서 저는 1분기까지는 제약바이오랑 반도체 쪽을 뭐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이외에 이제 또 개인들의 수급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뭐 저희 고점 판독을 보통 개인들의 어떤 매수 자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개인들의 지금 자금이 저희 지나가다가 아주머니들께서 삼성전자 샀니 뭐 이런 얘기 아직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더 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 나와야 이제 고점이거든요. 예, 그런 인간 지표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네, 네. 상황상 저도 최근에 이 회사 앞에서 어떤 분께서 한 몇 달 전쯤에 2차 전지 엄청 갈 때 그 DM인가 뭔가 그게 뭐지? 막 이래가지고 네. 이게 고점인가? 소 이상을 그럴 수 했었었거든요.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런 부분이 이게 수치적으로도 뭐 CMA 잔고 총액이 74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말에 57조였는데 17조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 자금이 지금 풍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이 이제 중시로 넘어올 거로 보이고 있고요. 네. 미국 장들이 MMF에서 이제 대기 자금, 이제 기관들이 채권에 투자한 자금도 이제 주식으로 넘어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수급적으로도 충분히 뭐 괜찮아 보이고요. 예, 뭐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제 거래 융자 잔액도 이제 17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직 16조에서 이제 한 달 반 사이에 1조 정도 오른 건데, 이렇게 지금 늘어난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그러니까 좀 주식에 대한 어떤 관심이 조금 이제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특히나 또 수급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코스닥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뭐 셀트리온이 이제 합병이 되죠. LNF, HLB, 뭐 포스코 DX,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코스닥에서 있던 수급들이 좀 코스피 쪽으로 좀 몰리게 되면서 코스닥은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있던데 이쪽은 어떨까요? 아, 되게 좋은 부분 지적하셨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적적으로도 좀 증명을 좀 이제 좀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3분기 실적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4분기에도 실적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양극재들이 뭐 거의 양극재 관련주들이 뭐 대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부분들이 리튬 가격이 좀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리튬 가격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리튬 가격도 상승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기업들 포스코나 이제 에코프로 계열이 이제 실적으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이제 빠르면 이제 2분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증시에서 선반영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이제 2차 전지 섹터도 이제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증시가 전반적으로 코스닥, 코스피 모두 올라가면 모든 섹터가 다 이제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제가 뭐 여러 저희 이토마토에서 얘기했지만 하나의 테마로서 이제 순환매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닥도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1분기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분기 이후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좀 유동성도 좋고. 근데 이제 1분기 이제 끝나면서 2분기로 갈 때 이제 저희 금리 인하가 되는 거 맞는데 기업들의 실적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저희가 이게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이게 침체가 아니라는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숫자로 찍힐 때 그때 저희가 좀 조심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2분기 정도부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만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좀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내년 기대감인데 너무 상반기만 얘기를 해서 하반기는 살짝 얘기 드리면 이제 하반기에는 아시다시피 미국에 이제 대선도 있고요. 11월에. 그다음에 뭐 러시아랑 이제 폴란드에 이제 대선도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랑 그다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 안 끝났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아직 좀 있고. 근데 일본 통화 정책도 좀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이제 아시아 자금이 이제 어디로 갈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가 뭐 총 3회에서 6회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이쪽에서 이렇게 스탠스를 즉 입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뭐 지금은 뭐 상관없겠지만 상반기 이후에 가면서 이 연준이 스탠스 변화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신흥국 멕시코랑 인도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자금이 인도나 이런 쪽으로 아무래도 좀 이제 성장률이 높지 않습니까? 중국보다 그쪽으로 옮겨갈 가능성. 네,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꽃길은 꽃길인데 그 꽃길이 굉장히 짧을 수도 있겠다. 과연 이 꽃길이 좀 쭉 이어지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으로 일단은 상반기 조금 더 가까운 시점에 대한 전망들을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네,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앞의 문제거든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저는 정말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가시밭길. 어떻게 보면 저는 또 이게 궁금해요. 왜냐면 맞을 만큼 맞고 살았기 때문에 맞아. 더 이상 이제 걱정하지 않으려면 좀 맞고 자는 게 낫다. 두드려 보는 거죠. 네, 두드려 보는 돌다리도. 거죠. 네. 가시밭길입니다. 어떤 내용을 좀 집중하십니까? 일단 세계적인 경기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뭐 다양한 지표들이 회복 지표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가장 첫 시장 흐름을 보게 된다면 뭐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등의 흐름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연말의 흐름 주도 섹터가 나오지 않으면서 아직까지는 대형주들 위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이 나오는 주도주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흐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 유럽 시장 모두가 상승을 견인하는 추세가 이어질 경우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순환매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바로 첫 번째는 전체적인 시장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네. 전 세계적으로 예수금이 적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순환매를 노려보기보다는 네.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도 섹터가 나오면서 그 주도 섹터가 상승 흐름이 꾸준히 나오는지 여부, 그 흐름을 체크해 본 이후에 아니면 그 흐름이 어떤 섹터가 나올지를 본 이후에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예. 그 외에 이 미국 시장 외에도 이 중국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등락폭이 굉장히 큰 시장 중에 하나죠. 중국 경기가 굉장히 등락폭이 큰 시장인데 어느 정도 연말에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지만 네. 뭐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리스크 해결 안 빼놓고 됐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네. 아직까지도 뭐 고용 지표나 기타 등등 미국이나 중국에서의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네.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얼마 전 이번 주만 해도 휘토류 관련 이슈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휘토류라든지 리튬 관련된 이슈들이 자꾸 나오는 것들은 지금 현재 이런 미국 중심의 시장 상황에서 중국 쪽으로 재편이 되는 상황도 있고 또 한 가지 무역 분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무역 분쟁이 심화되는 상황들 속에서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런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 여기에 더해서 무역 분쟁이 심해진다라고 한다면 각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서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뭐 미국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어쩔 수 없이 미국 시장과 어느 정도 커플링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점을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 네. 미국 시장에서의 이런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지만 주도 섹터가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흐름은 국내 시장도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특히 뭐 미국 시장 어느 정도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IT 관련주들, AI 관련주들 굉장히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하반기에는 이런 연속성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시장을 본데 된다면 시장의 마무리, 대형주 위주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이런 대형주 위주 좋은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 소형주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내거래일이나 휴장일이 길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고 대형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이 대형주들의 연말 좋은 흐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도 섹터를 움직였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연말 이런 펀드라든지 증권사에서 실적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인한 대형주들의 상승, 이 점은 상반기에 추가로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해외 매크로 이슈 살펴봤으니까 국내 이슈 이것들을 통해서 국내 내년 상반기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본다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금 자체가 크게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 주도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주도 섹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개별주들, 소형주들, 테마주들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런 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하시기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이 더 펼쳐지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이후에 우리가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추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 주의할 점 함께 보시면서 이 주의할 점들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도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올해가 아니라 내년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조심해야 될 포인트.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워낙에 많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손실날 것만 좀 줄여도 결론은 수익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 면에서 김준환 전문가께서는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중국의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둔화 저도 그렇게 보고 그게 있습니다. 해결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투자 은행들이 이제 중국의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가 뭐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택 건설 부진이 이제 예상이 좀 되는 건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경제 성장을 좀 둔화시키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저희 투자자들이 봤을 때 좀 미미합니다. 솔직히 좀 화끈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좀 망하게 돈도 내버려 두는 것 많으면서. 같은 그런 예. 분위기거든요. 예. 그래서 또 강하게 키우려는 그런 중국 정부의 어떤 그런 의지 아닌가, 공산당의 뭐 그런 걸로 보이는데, 이것이 근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정책을 잘못 쓰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이 부양 의지, 네. 이것이 이제 시장이 또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효과가 나는지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 증시에 너무 이렇게 연동하기보다는 중국 증시에도 좀 연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위안화에 또 이제 환율이 또 연동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면은 또 원화가 또 약세가 되고 또 이제 또 환율이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이렇게 연관지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내수주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하면 이제 화학주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유가 하락 때문에 이 화학주도 뭐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중국이 이제 경기 침체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관련주가, 그러니까 중국 내수주나 화학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순환매로 인해서 바닥에서 탈출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미리 약간 탄광 속의 카나리아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 들고요. 송가람 대표께서는 조심해야 될 포인트 핵심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조심해야 될 포인트는 국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굉장히 크게 올라왔던 단기 급등주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뭐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식상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만큼 국내 시장에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대표적으로 정치 관련주들이 있겠죠.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이 정치 관련주들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크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뭐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이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 차례 크게 이슈가 있었던 이후에 이제 호재 뉴스가 다시 한번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발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기로는 호재 소멸 측면에서 윗골을 크게 달면서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까지 함께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종목군들 외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급등한 이후에 위에서 고점에 있는 2배, 3배 이상 올라가 있던 종목분들은 지금 시장 자체가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주도 섹터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연속성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개별 이슈로 올라온 종목군들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의해야 될 테마들을 싹 다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2024년과 관련해가지고 우선은 꽃길이든 가시밭길이든 그 안에서 등락은 있겠지만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게 되면서 좀 더 어디 쪽에 집중을 해야 될지 알아봤고요. 추가적으로 김진환 전문가는 중국에 대한 부분 좀 보고 그리고 송가람 대표는 단기 급등 섹터를 네. 주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시장이 꽃길이든 가시밭길이든 여러분들은 수익의 길을 걸으셔야 하니까요. 그렇죠. 지금부터 저희 믿고 따라오시고요.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매수 문의도 좋습니다.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우리 방울토마토님께서 이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인선 ENT에 올려주셨거든요. 그런데 7,8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신 이후에 한번 내려가게 되면서 11월, 12월, 그리고 이 12월 말까지 약간은 우울한 그런 흐름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오늘 약간의 반등을 주긴 했지만 더 가야죠. 30%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올라갈 수 있을까요? 8,500원에 샀다가 내려왔을 때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비중이 30이나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거의 한 8,000원까지 갔다가 그 다음부터 내려와가지고 이게 연말이 좀 우울합니다. 자, 전문가님 인선 ENT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이 좀 많이 사주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1분기 됐었을 때 좀 살아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하락 추세거든요. 정확히 보시면은 뭐 일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폐기물 관련주, 인선이한테는 또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에 또 이제 포함도 되긴 합니다만. 폐기물 관련주로 저희가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 이제 태풍 지나가면 이제 그때 이제 어떤 단기 모멘텀도 좀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 섹터가 좀 매출도 좋고 순이익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섹터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매출이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좀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는 지금 거의 한 7,000원 정도 바닥을 지금 형성한 그런 모습인데, 7,800원까지는 반등은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이제 보시는 건지, 그렇게 추가 매수를 하셔서 이렇게 평단을 낮췄으니까 뭐 그런 걸로 보일 수는 있겠는데,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오히려 그냥 지금 최근에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이런 부분으로 그냥 갈아타시는 전략도 좋다고 봅니다. 만약에 중기 투자가 아니시면, 물론 이제 1분기까지 뭐 내년 1분기나 2분기까지 기다리신다면 지금 뭐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올 수는 있어 보입니다. 평단까지는. 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제시해 드리는 것은 단기적으로 보시고 다른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같은 급등하거나 아주 상승이 잘 나오는 종목을 보시고 좀 배가 아프시지 않으시다면 그러면 끌고 가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매출이만 안 나오거나 뭐 적자 회사거나 재무가 좋지 않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좀 갈아타고 싶다, 좀 더 빠르게 좀 수익을 내시고 싶다 하시면 뭐 지금 앞으로의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로 갈아탈 수 있어 보이고요. 지금 매수가 한 20%, 30%신가요? 네, 30%. 30%시면은 한 10% 정도는 뭐 10% 정도, 한 15% 정도, 한 절반 아니면 10% 정도 그 정도 매도하셔서 그거를 좀 기회비용도 있으니까 다른 제가 말씀드린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해칭 전략이 되겠습니다. 제약바이오하고 반도체가 최근에 흐름이 좋기 때문에 단기시라면 그쪽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고, 비중으로 봤을 땐 10에서 15% 반절 뚝 띄워가지고 오히려 좀 더 공격적인 전략을 취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뚱이 언니님께서 삼성전자 질문 주셨거든요. 매수가가 좀 높이 사셨어요. 95,500원이고 비중 30%입니다. 요즘 삼성전자가 폼이 굉장히 좋잖아요. 오늘도 78,500원까지 올라오면서 8만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9만원까지 쭉쭉 올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9만전자의 벽은 또 너무 높아 보이기도 해요. 시청자님께서 과연 기다리면 올까요? 라고 하셨는데, 삼성전자 내년에 과연 8만전자 뚫고 9만전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슈들도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이런 반도체 업종이 내년 상반기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반도체 업종들 중에서도 지금 대형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지금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인 이후에 이 섹터 안에서 나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방송 시작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주도 섹터가 나오지 않고 순환매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군들은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올려주신 가격대 9만원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8만원대, 9만원대에서 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이어진다 보니까 그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가장 궁금하신 점, 바로 이 구간을 돌파할 것이냐라는 점일 텐데,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슈가 지금 반도체 이슈들이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하반기에 가장 크게 반도체 안에서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바로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었죠. 이런 시스템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AI, 그리고 자동차 전장 산업, 이런 다양한 산업군에서 우리가 매출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년 상반기 그리고 꾸준히 반도체 업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라는 측면이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고요. 그리고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다음으로 이 두 번째로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에 있어서 대형주의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 반도체주들, 이런 전장산업이나 이런 고성능, 이런 시스템 반도체 같은 부분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겠지만 AI 부분, 이쪽 부분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더라도 단기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먼저 수급이 강하면서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측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술적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흐름 굉장히 좋죠. 단기적으로는 뭐 가열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연일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반도체 섹터에 기대감이 크다라는 부분과 함께 대형주로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말씀해 주신 9만 원대 가격대, 이 가격대에서는 이 매물대가 굉장히 큰 가격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로는 8만 원대 충분히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 흐름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은 20%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 보유하신 9만 원대, 이 9만 원대 구간에서 추가로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기에서 돌파 후에 지지 여부가 나오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보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9만 원대를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비중이 어느 정도 20% 상당히 높은 비중이니까 여기서 축소를 하시고 쭉 더 끌고 가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9만 원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 1차 목표가는 오, 9만 네. 원대로 보시고 네. 이 반도체 대형주들의 흐름 이어가다가 이제 순환매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면 주춤하는 구간이 나올 텐데 이런 시스템 반도체나 그 외에 다른 반도체 부분에서도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대형주들이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 9만 원대에서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지 여부를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전망 진단해 주셨습니다. 네. 9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시청자님 오랫동안 또 비중도 크셔서 고생하셨을 텐데 올해 한번 그 고생을 좀 다 털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비중을 조금씩 덜어내시면서 수익의 기회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년에 반도체 괜찮다라고 증권사에서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런가 하면서 약간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또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 부분에서 좀 확신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래서 또 반도체예요. 윤기숙님께서 잘 나갔었는데 DB 하이텍이거든요. 이게 68,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68,000원대면요. 올해 3월로 가야 됩니다. 3월로 가서 그때 장중에 83,000원까지 갔었다가 이제 그 이후로 쭉 한번 10월까지 우울하게 힘이 좀 빠지고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치고 올라가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25%의 비중 어쨌든 더 좀 갔으면 좋겠는데 뭔가 최근에 한 62,000원 갔던 게 최고치여가지고 약간 아쉬움이 기대감이 반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이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반도체가 좋아진다고 내년에 그러면 네. DB 하이텍도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이건 뭐, 이 동부하이텍하고 DB는 그 지주사 뭐 전환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소모 펀드랑 이제 이 지주사 전환 문제로 또 싸우기도 했고, 좀 이런 어떤 이슈적인 그런, 그런 테마성으로 좀 강하게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특히 DB가 뭐 상당히 강하게 좀 반응을 했던 모습인데 시스템 반도체 쪽이긴 한데 뭐 실적이 좀 그렇게 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다 잘 가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만 조금 좀 애매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적으로 좀 뭐 강소모 펀드라든가 이 지주사 어떤 전환 이슈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불거져서 테마적으로는 한 번은 좀 올라올 수는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좀 별로이긴 한데 그래도 섹터가 이제 반도체 섹터입니다. 그래서 크게 손절할 그런 필요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지금 평단이 어떻게 되신다고 했죠? 아까 68,000원, 68,500원이시죠? 네. 68,500원 25%. 네. 충분히 가져가 보실만 한데, 근데 좀 빨리 나오시려면 조금 좀 물타기라 그러나요? 조금 평단을 좀 낮추실 필요가 있어는 보입니다. 그래서 네. 평단 낮추는 거는, 만약에 5만원, 지금 58,600원이니까 한 지금 정도 가격에서 좀 매수를 좀 더 하셔서
평단을 좀 낮추시는 것, 6만 5천 원 이하로 그렇게 낮추신다면 한 6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손절가나 이런 건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까? 손절은 그러니까 지금 짧게 잡아드리면 한 5만 5천 원 선이긴 한데 이 반도체 섹터이기도 하고 이걸 굳이 좀 손절하기는 좀 아까운 종목이긴 하거든요. 섹터가 그렇군요. 네. 기수님도 손절은 안 하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또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셨는데 귀수님께서는 바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6만 5천 원까지 좀 낮추는 전략으로 해가지고 손절 없이 이 DB 하이텍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넘버원 페이커님의 종목인데요. 지난주 송가람 대표님의 히든카드 종목이었죠. 펩트론 진단 올려주셨어요. 34,900원 매수가고요. 비중 20%입니다. 히든카드로 추천해 주시는 거 듣고 바로 들어가셨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 이후에 펩트론의 주가 계속해서 좋습니다. 오늘도 6% 상승을 하면서 4만 원 뚫고 올라갔는데요. 흐름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우리 넘버원 페이커님께서는 욕심이 너무 계속 커지는 거 있다고. 인간미가 어떻게 넘칩니다. 대응해야 예, 하냐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펩트론 비만 치료제 이쪽으로 좀 추천을 해주시면서 목표가 46,000원으로 잡아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단 이 흐름 계속 이어가면서 수익 챙겨가면 될까요?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좋은 위치에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서 지금 뭐 저점에서 보유하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어느 정도 말씀드렸던 이 46,000원대, 47,000원대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지만 지금은 뭐 수익권이시고 비중도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 비중을 조금씩 축소를 해 가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측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욕심이 생기신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중기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전략을 함께 드릴 텐데요. 일단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우리가 이런 제약주들 그중에서도 이런 비만 관련된 섹터 안에서 펩트론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매수가 바로 터치를 하면서 쭉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47,000원대 이런 단기 지지 라인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서는 비중 축소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수익 챙겨가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새로 이제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떤 것이 있을지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런 JP모건 쪽에 해서 바로 이 발표가 1월 달에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이슈 체크를 해보면서 단기 이슈로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 치료제들이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단기적으로는 이런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이런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사에서 발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행사에서 발표 내용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 상승 흐름, 더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단기적으로는 차익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히든카드도 이런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부분인데 거기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 가지 장기적으로 볼 때 집중해서 보실 점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라이센스 아웃 이 점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뭐 국내 제약 기업들 중에서는 선두 주자가 바로 한미약품이었죠. 이런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이 좋은 회사 그리고 매출이 잘 나오면서 연구 개발을 많이 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앞으로도 주목을 해야 될 회사들인데 여기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다른 제약회사 이런 것들을 판매를 통해서 굉장히 큰 매출 그리고 매출 외에도 이런 시장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47,000원대 라인 이 초과 후에도 이런 이슈들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격대 한번 추가로 노려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펩트론에 대해서는 목표가 46,000원까지는 무난한 상승을 예상해 주셨고요. 그 이상부터는 이제 조금씩 수익을 챙겨가시면서 비중을 덜어내시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컨퍼런스라든지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 또 수급들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은 김진환 전문가 때문에 신기하게 굉장히 깜짝 놀란 경험을 하신 분이 그래요? 계셨습니다. 일본 분 같은데 나나미님께서 네. 자, 현대 오토웨본데요. 야, 이거 보니까
전문가님 26일 날 얘기하시잖아요, 이거. 네. 그저께? 네. 화요일 날 아. 얘기했습니다. 그때 남 있다 나오셔서 히든 카드로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 날 그러네. 양봉은 급등을 장대 한번 했네. 그려내면서 팡 치고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197,500원 비중 15%인데 가까이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쪽에 저 끄트머리에서 사신 거기 때문에 김진환 전문가님 덕분에 크게 올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년에 언제쯤 익절하면 좋을까요? 미리 감사드리고 익절 이미 상정해 놓으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어제 한번 크게 오르고 오늘은 약간 살짝 좀 쉬어가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 현대 오토해보는 좀 끝까지 좀 AS 좀 부탁드릴게요. 또 이렇게 추천하자마자 네. 갑자기 야, 급등 이건 나오면 신기하네요. 뿌듯하실 것 같아요. 아, 뿌듯합니다, 지금. 네. 남 믿고 따라와서 화요일 날 네. 제가 22만 원 목표가를 얘기를 그러네. 드렸는데 맞아요. 바로 거의 지금 다 왔었거든요. 다 네. 왔다가 잠깐 밀렸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1월 달에 CES 2024 거기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이제 대전환을 이제 한다고 현대차가 그렇게 발표를 지금 거기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모멘텀은 우선 그것이라고 말씀드렸고 MSCI 편입 이슈가 있습니다. 2월 달에. 그래서 그런 이제 수급적인 어떤 이슈는 요즘에 좀 미리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지금 강세인데 이게 저번에 제가 또 다른 프로에서 모트렉스도 얘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CES에서 보통 다들 AI랑 로봇 보시는데 저는 이제 자율주행도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요즘에 또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도 테마를 이뤄서 현대차랑 기아가 가니까 같이 가는 모습인데요. 저는 조금 더 보신다면 24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22만 원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익은 이제 22만 원부터는 이제 챙기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요게 제가 선택한 이유가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매출이 그래서 지금보다 이제 내년에 5배 정도 이제 올라갑니다. 매출이. 그래서 어떤 매출이냐면 이제 조지아 공장이나 이제 광명이나 이제 새로운 이제 공장에다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현대 오토에버가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도 2026년에는 지금의 거의 한 2배, 순이익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밸류적으로도 비싸 보이지는 않거든요. 미래 가치를 땡겨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예, 앞으로 좋은 것들 많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현대오토모가 26일 날 말씀해 주셨고 모트렉스는 말씀을 이제 언제 하셨냐면 21일부터 하셨어요. 네, 다 아시네요. 네, 21일부터 추적을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CES 일정 항상 강조하시기 때문에 모트렉스뿐만이 아니라 현대오토모까지 네. 계속해서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MKP님께서도 저도 현대오토에버 사서 수익 보고 계시다고 또 이렇게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예. 역시나 잘 따라오시면 수익의 길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요.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고 오늘의 히든카드도 꼭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조말론님께서 질문 남겨주셨는데 매수가 99,000원에 비중 20%, 오늘 7% 가까이 또 뛰어오르네요. 두산 로보틱스 강세가 정말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시청자님께서도 현재 수익 구간인데 어느 가격에 익절을 해야 할까요? 행복한 고민 올려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연말에 너무나도 기분 좋은 진단인데요. 두산 로보틱스 계속해서 이 로봇 대장주로서 그 강세가 굉장한데 앞으로의 전망 어디까지 보실까요?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고점에서 살짝 눌린 흐름이지만 아직까지 추세 이탈 없이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 대장주로서 연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로봇주들의 좋은 흐름, 여기에 이어서 또 한 가지 이런 대형주들의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목표가를 잡아야 될지 이 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펩트로 말씀드릴 때 같이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 종목이 신고가를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때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섹터 전반적으로 주도주로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섹터 안에서 전반적으로 나오느냐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아쉽게도 그런 섹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에서는 이 부분은 크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 외에는 이 펩트로 말씀드리면서 설명해 드렸던 부분 지금의 이슈와 함께 앞으로의 성장 동력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서 추가 상승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예측해보는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로봇주들의 흐름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중에서 이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본다라고 한다면,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 두산이 지분을 90% 이상 가지고 있는 그룹 계열사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제조용 로봇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많이 올랐던 로봇주들 보면 바로 이런 하드웨어만 생산하는 로봇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설계 능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로봇주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계 능력까지 함께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산 로보틱스는 제조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 양쪽에 모두 좋은 흐름이 나올 때 함께 움직인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설계 부분까지 주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상승 추세는 어느 정도 추가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대기업들의 여기에서 또 자금 들어오는 부분도 또 한 가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꾸준히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상승 추세 늘어날 수 있고 또 투자금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부에서 이런 첨단 산업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로봇 사업의 투자, 정부 투자도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추가로 보실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흐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뭐 보유하신 구간에서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흐름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비중 조금 축소하고 꾸준히 가져가 보시는 전략, 이 전략을 주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20% 비중에서 10%는 지금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12만 5천 원대 이 가격대에서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이제 10%까지 줄이면서 추가로 추세 이탈, 5일선 이탈이 나오는지 여부 보면서 거래대금 체크를 해보시면서 끌고 가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5%에서 10% 정도 비중을 어느 정도 남겨놓고 꾸준히 끌고 가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 고점인 12만 5천 원대 축소해 보시고, 여기에서 11만 원대, 10만 8천 원대 여기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거래대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물량 체크하고 가져가는 물량 가져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2만 5천 원 가격 라인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네. 수익 실현하시면서 조금 더 꾸준히 가져가 보자라는 진단으로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1분 남았지만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만큼. 네, 마지막입니다. 소니님께서 네. TMC인데 쌍바닥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51,90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최근에 막 올라가는 거 보고 사신 거 아닐까? 좀 이런 생각 듭니다. 10% 비중인데 무상증자 호재로 오늘 샀습니다. 오늘이군요. 샀어. 자, 일정과 몇 % 배정인지요? 여러모로 궁금합니다. 일정이네요, 또. 어떻게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요거는 안 그래도 제가 요게 그 신의 한수에서 제가 이번 주 또 괜찮다고 주말에 제가 정리한 종목인데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왔네요, 오늘. 예, 이게 이제 1대1 무중입니다. 무상증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만약에 100주 보유하고 계시면 이제 100주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락 같은 경우에는 1월 2일 날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예, 이제 1월 2일 날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그때 이제 25,800원으로, 그러니까 2분의 1로 떨어집니다, 가격이. 왜냐하면 이제 한 줄 더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주가적으로는 25,800원 되면 아시다시피 이게 가격이 떨어져서 싸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무상증자가.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에는 어떤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주가 추세적으로도 이게 반도체 가스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반도체도 이게 돌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시세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순환매로. 그래서 반도체 소재 부품 쪽도 지속적으로 이게 지금 이제 순환매에서 이제 TMC도 실적도 좀 괜찮으니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권리락 하시게 되면은 이게
계좌에는 조금 마이너스로 찍히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절반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에 아마 주가는 오를 겁니다. 25,800원으로 시작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무증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신 거 만약에 상승하면은 파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신주가 이제 나머지 절반 그게 이제 1월 한 25일 날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전부터 거래일 한 2일 전부터 이제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가지시고 계신 거를 공매도 즉 바로 그 제가 들어오는 그 주식을 바로 매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처리하시는 방법도 좀 있고요. 그래서 크게 손해는 안 보실 것 같습니다. 바로 뭐 2일 날 상승이 나와서 기존에 가지신 거 파시고 나머지 절반 물량이 이제 들어와서 그때 파셔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평단이 잘 모르겠습니다. 평단이 그 오늘 사신 건가 제가 궁금한데요. 오늘 샀습니다. 아 오늘 사셨대요. 네, 오늘 샀대요. 네. 근데 아마 권리락 효과로 화요일 날은 우선 화요일부터는 아마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TMC 마지막 종목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 이제 1부 마무리하고요. 2부 첫 번째 종목은 오늘 또 새롭게 출발한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네. 궁금하신 분들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계속해서 올라가죠. 오늘이 새로운 출발과 함께 주가도 급등을 했습니다. 내년에 또 새로운 셀트리온의 전망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